제가 강사님들한테 어제하고 오늘은 다른 수업 하지 말고 무조건 희망 리치로만 소개하고 그쪽에 입찰 들어갈 수 있게끔 물건을 좀 추려서 소개시키든지 아니면은 가조사하고 본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을 뽑아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작하는 분들은 가조사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특히 명희 씨는 컴퓨터 자체를 지금 못하는데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더라고. 그래서 정미랑 강사님한테 그냥 뽑아가지고 집어줘라 그렇게 시켰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그냥 입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그 가조사하고 본조사를 하셨으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희망 리치에. 희망 리치 얘기 들어보신 분, 희망 리치가 어떻게 발생됐는지는 아세요? 예,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국가의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저렴하게 그 직원사람을 지원 주기 위해서 싼 가격으로 임대를 놓고 월세를 놓고 기간이 정해져서 만료가 돼서 그걸 다시 매각 처분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 희망 리츠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이 제도가 생겼는 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하우스 푸어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집값이 막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구제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요겁니다. 요거. 그 발달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금융 위기는 어디서 먼저 발생했죠? 금융 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들어봤죠? 이 모기지는 뭐죠? 집담보를 네, 담보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기지가 그냥 영어로 담보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때 계약서만 들고 오면 대출은 막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해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저거들만 죽으면 되지. 미국 자체에서만 그냥 시장이 죽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미국이라는 게 달러를 쓰잖아요. 세계적인 화폐를 쓴단 말이에요. 유럽이 막 넘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권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게 2007년도, 2008년도에 발생을 했는 겁니다. 그때 정권이 누구였죠? 노무현 말기죠. 근데 노무현 정권 때 5년 동안 제일 강력하게 많이 했던 게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계속 펼쳤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노무현 정권 때가 규제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문재인 정권 때가 규제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노무현 정권이 제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집 팔고 하면은 건물 등기에 내가 샀던 가격이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언제부터 그게 찍혔죠? 네? 노무현 정권 때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실거래가. 예, 그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했다니까. 국토부에 실거래가 나온 것도 노무현 정권 때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운계약서하고 업계약서가 빈번하게 이렇게 거래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규정을 해버리는 게 네가 샀던 가격에 취득세를 내. 예전에 샀던 가격하고 팔았던 가격의 차익에서 구간을 맞춰가지고 세금을 내. 그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게 없었다니까. 그리고 또 강력하게 들어왔던 게 지금 펼치고 있는 1가구 2주택 이상 되는 사람한테 보유세를 중과시킨다는 거. 이게 양도세도 50% 해준다는 거, 60% 이렇게 매긴다는 거. 이거 다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시작했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걸 그걸 더 따듬어 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나왔는 거지. 문재인 정부 때는 한번 겪어봤으니까 준비를 하는데 노무현 정권 때는 이 다주택자들한테 들어갔던 이 규제가 다 새롭고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펼쳤을 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는데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금융위기가 이렇게 들어왔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시장에 매물이 나와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데 1가구에 1주택만 들고 있는 사람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니까 이게 시장의 공급 물량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2013년도 그때 이제 희망 리츠라는 걸 만들었는 거예요. 이 희망 리츠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요 개개인 사람들한테 내가 너 집 사줄게. 그런데 네가 이 집을 팔고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네가 팔았는 집에 5년 동안 살게 해줄게. 네가 원한다 그러면은 단 조건이 국민주택 이하여야 돼. 84제곱미터 이상인 거는 자기 조건이 안 돼. 그 밑으로만 자기 조건이 되니까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게 몇 채였냐면은 1077채.
이게 계속 꾸준히 가야 되는데 14년 돼가지고 정부에서 중단시켰는 거예요. 더 이상 시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희망리치는 그만둡니다라고 중단시켜버렸어요. 근데 그게 5년 계약이란 말이에요. 2013년도에 중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공가도 있고 임차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14년도에 중단해가지고 5년 계약이 끝났는 지금 19년 이때 이제 이 물건을 내놓기 시작했는 거예요. 1, 2, 3차 때는 진짜 말 그대로 그때 구입했던 가격의 감정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물건들을 훑어보니까 어때요? 시세하고 별로 차이 안 나는 물건들이 많죠. 이게 3차까지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괜찮은 물건들은 70명, 80명도 이렇게 한 물건에 들어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2건, 3건 못 받습니다. 이 기존에 이 희망리치를 팔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팔았던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입찰할 필요 없어. 받고 싶다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무조건 우선순위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7, 8%도 안 돼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5억짜리를 내가 팔았다. 자기 통장에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냈는 상태란 말이에요. 대출을 다 상환하고 나머지 돈을 이렇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수중에 계좌에 들어오는 게 2억 아니면 3억이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5년 동안 좀 그 2, 3억을 받아놨는 걸 가지고 자산을 불리면 되잖아요, 명식 씨. 뭘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렸겠죠. 어떤 투자? 저는 이걸 좀 했는데 내가 이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주식 했으면은 분명히 그 2, 3억도 다 날렸을 거야. 혜민 씨는 집을 산다. 임대주택에 안 살아봤어요? 임대주택에 사는 거는 주택을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금. 예. 근데 희한하게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겨. 집안에 무슨 경조사가 생기고요. 누가 아프고 누가 사고 내고 뭐 그래. 그러면서 돈이 막 계속 쭉쭉 빠져나가.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7%에서 8% 정도는 팔았던 집을 구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차 때는 거진 시세에 맞춰가지고 감정가가 매겨진 것들이 그리 많더라고. 그래도 차익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이 희망리치 공매는요. 일반 공매나 경매처럼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파트 청약하면은 추첨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 추첨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통은 경쟁 입찰로 해서 내가 단돈 100만 원 아니면 단돈 1000만 원으로 좀 더 적어가지고 경쟁 입찰을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감정가 그대로 그냥 적을 수밖에 없어요. 더 적고 싶어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공가라고 한 게 나온 게 있고 공가라고 하는 거는 집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계약 기간이 뭐 내년까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올해 끝나는 것도 있고 임차인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5억에 감정가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임차인이 1억에 120으로 내년 8월 달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계약 기간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불해야 되는 돈은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 1억을 빼고 4억을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희망리치가 월요일 때 이제 입찰이 있습니다. 그 월요일 때 10시부터 이제 입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10시부터 들어가서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괜찮은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추려가지고 입찰 들어가셔야 돼요. 황현 씨, 네. 몇 개 준비했습니까? 7개? 네. 7개 다 되면 어떡하지? 대표님은 하나 팔세요. 얼마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원가에? 만약에 학년 씨가 물건을 2개 받았는데 한 개가 시세 차익이 현재 매물 나왔는 거에서 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혜진 씨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대신에 취득세는 혜진 씨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받았던 가격에 혜진 씨한테 양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익이 안 남죠? 그러면은 혜진 씨는 취득세만 이렇게 들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가는 취득세하고 본인이 또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취득세. 그러면은 괜찮아요. 교육생들이 다 받을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솔직히.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대책위원이 돼가지고 중개를 좀 이렇게 해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서울에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제일 고민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서울에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맞지. 해야지. 현주 씨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집이 하나도 없어서 아, 이거 불쌍한 모드로 계속 기우시네. 지방 사람들하고 서울 사람들하고 뭔가 이게 생각하는 게 틀리네. 본인들이 나한테 막 두려워 떨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지금 서울에는 지금 고점이래 가지고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는데 서울에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사야 됩니다. 제 나이가 58이거든요. 현재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천에서 역대 정권 중에서도 쭉 오면서 서울의 집값이 맨날 떨어진다 그랬는데 잠시 잠깐 내려갔더래요.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또 고점 그게 네. 주기가 2, 3년 주기밖에 안 된다고 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정리해서 서울 올라오고 싶어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뭐 약밥을 유지를 하겠지만 이 정권 바뀌기 전에는 다시 또 올라간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수도권에서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수도권이 더 빨리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서울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공급 물량이 많더라도 서울에 공급 물량이 많다는 거는 저는 인정이 안 돼요, 솔직히.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수 씨는? 지금 재건축 같은 걸 다 막아놨고요. 새로운 공급 물량이 일어나려면 집을 헐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서울에는 뭐 그린벨트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헐고서 다시 하려면 시간이 지나요.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이 희망 리츠를 사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물건은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반 물건은 모르겠고 지금 차익이 8천, 1억 넘는 것들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지방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거품 아니냐고, 네이버 매물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전화해 보면은 거래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이 가격에 내놓는 거는 본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가격이지 이 가격 맞냐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부동산이 올라갔다가 한번 좀 주춤했다가 최근에 이제 강남 쪽으로 다시 이제 또 꺾여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정부에서 정책으로 규제하고 있는 게 지금 먹히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이게. 지금 거래 안 되는 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대출에 대한 걸 막아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래가 안 나타나는 겁니까? 네, 그 두 번째 얘기란 말이에요. 살려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지금 서울에 공급 물량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에 공급 물량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집은 많지. 집은 많은데요. 우리가 원하는 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집은 연식이 좀 오래되더라도 20년, 30년 되더라도 단지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바로 그 안에 국공립 유치원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면은 애들 학원 보낼 수 있고 학군이 인접돼 있고 교통이 근접돼 있는 이런 단지가 형성돼 있는 집을 원하는 거지. 마을버스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 올라가는 아니면 기생충 봤죠? 기생충 보면 태는 바뀌었는데 냄새는 안 지워진다 그러잖아요. 지하방에서 살았던 몇십 년을 살았던 몇 년을 살았던 그 냄새가 안 지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집에 살기 싫은 거야. 우리가 살고 싶은 거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계속 공급 물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급 물량이 많다고 하는데 상기 신도시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상기 신도시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 아파트를 형성되는 그런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서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원하는 그 수요층도 있다. 내가 지금 빌라에 내 집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만 낸다 그러면 나는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수요자들도 측정을 해야 된다고. 외곽지로 나와 있는 사람들, 뭐 성남이나 아니면은 판교나 일산이나 뭐 이런 외곽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 수요층들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주택인 사람들 아니면 신혼들 이런 수요층들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상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상기 신도시에서 뭐 그나마 뭐 과천 그게 뭐 좀 쓸만한가 다른 데는 그닥 매력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순봉수 씨가 말씀하셨는 것처럼 여차하면은 이게 수도권에 있는 그 집값에 영향이 갈까봐 참에 인서울 쪽으로 집을 구입하려는 그 수요자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본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조정 국면이 좀 지나가고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내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지금 시세 차익이 벌써 벌어져 있고 시작하는 이 희망 리츠를 달러 빚을 내더라도 저는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첨에 내면 준 로또가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입찰을 하고 후회를 하면 하지 겁먹어가지고 입찰도 안 하고 후회를 하는 거는 그거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물건 한번 볼게요.